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철학과 삶과 수용소군도를 통해 문학이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증언입니다. 1945년 2월 동프로이센 전선. 눈보라가 몰아치는 전쟁터 한가운데 한 젊은 포병대 대위가 참호 속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 26살의 붉은 군대 장교입니다. 그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전쟁의 피로,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 가지 의문.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는 스탈린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염난 자라는 은유를 썼습니다. 친구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친구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열관이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솔제니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45년 2월 9일 독일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로 그날 솔제니친은 갑자기 상관의 호출을 받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스몰시 소련 방첩대 요원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소련 형법 제58조 10항, 반소비에트 선전 및 선동. 그의 견장이 뜯겨졌습니다. 권총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이 묶인 채 호송 차량에 실렸습니다. 눈 덮인 전선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 안. 솔제니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인가?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체포가 그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증언자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경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책 중 하나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 책의 이름은 수용소 군도.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침묵당한 목소리를 담은 기록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리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스크바 중심부 루비앙카 광장. 오늘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건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45년 당시 이 건물은 소련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KGB 본부이자 신문실이 있는 루비앙카 감옥. 솔제니친은 이곳 지하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좁고 축축한 독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벽에는 이전 수감자들이 새긴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가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솔제니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제니친 동지, 우리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이 잠들려고 할 때마다 깨워졌습니다. 이것을 컨베이어라고 불렀습니다. 수감자를 계속 깨워서 정신을 무너뜨리는 기법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공모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백하면 형량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솔제니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백해도
자백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수용소 군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관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서류의 서명을 원했다. 그 서류에는 이미 당신의 죄가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밤 신문관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솔제니친,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탈리아 레시토프스카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죠. 솔제니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문은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고문이 더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솔제니친은 견뎠습니다. 그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 7월 솔제니친은 스톨리핀 열차에 실렸습니다. 스톨리핀 열차. 이것은 일반 승객 열차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철창으로 나뉜 수송 열차였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이 좁은 칸에 갇혀 시베리아로, 카자흐스탄으로, 극동으로 실려갔습니다. 솔제니친이 탄 칸에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20명도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앉을 곳이 있나? 없어. 서 있든지 다른 사람 위에 앉든지. 화장실은 칸 한쪽 구석에 양동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없었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역에 정차할 때만 주어졌습니다. 음식은 검은 빵 한 조각과 소금에 절인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기차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쳐 쓰러졌습니다. 늙은 남자 하나가 솔제니친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사람 죽었어. 다음 역에서 내릴 거야. 그리고 정말로 다음 역에서 시신은 플랫폼에 내려졌습니다. 마치 짐처럼. 솔제니친은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용소 군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화물이었다. 국가 기계의 부품이었다. 솔제니친은 굴라그를 군도, 아커펠러고라고 불렀습니다. 왜 군도일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소련 전역에 수천 개의 수용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섬들처럼. 하지만 이 섬들은 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침묵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극권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광산, 벌목장, 건설 현장, 농장, 모든 곳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콜리마 수용소였습니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땅. 금광이 있었고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했습니다. 생존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수감자의 30%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 수용소들을 재교육 노동 수용소라고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범죄자들을 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교사 한 명. 죄목 수업 시간에 스탈린 초상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농부 한 명. 죄목 집단 농장에서 곡식 한 줌을 가져갔다. 기술자 한 명. 죄목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보타주로 기소되었다. 심지어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13살. 죄목 기차역에서 석탄을 주었다. 이것이 소련 형법 제58조였습니다. 제58조는 반혁명 활동을 다루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했습니다. 58조 1호 조국 배반, 58조 10 반소비에트 선전, 58조 11 반소비에트 조직 활동,
582조 14사부타주. 사실상 어떤 행동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58조 1A였습니다. 조국 배반. 이것의 형량은 사형이거나 25년 수용소 노역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58조 10항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지 편지에서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58조는 그물이었다. 그물코는 매우 작아서 누구든 걸릴 수 있었다.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뿐이다. 솔제니친이 처음 배치된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둘러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간수들이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모든 사람이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아침 식사였습니다. 검은 빵 300g, 묽은 수프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으로 행진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양옆에서 감시했습니다. 빨리, 게으름 피우지 마. 작업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철로를 놓았습니다. 노르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당량, 매일 일정량의 작업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노르마를 채우지 못하면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식량이 줄면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노르마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이것을 굶주림의 나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솔제니친 옆에서 일하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간수는 시신을 보고 기록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음은 일상이었다. 아침에 누군가 죽으면 저녁에는 그 사람의 빵을 다른 사람이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솔제니치는 수용소에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목격했습니다. 수용소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요리사, 의무실 직원, 사무원. 이런 직책을 얻으면 야외 노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를 얻을까요? 뇌물, 인맥 거래. 어떤 수감자는 간수에게 담배를 바쳤습니다. 어떤 수감자는 밀고를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를 고발하면 자신의 대우가 나아졌습니다. 병을 가장하는 것. 의무실에 들어가면 며칠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일부러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누를 먹어서 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꾀병으로 판단하면 처벌 감방에 갔습니다. 이것이 솔제니친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는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었지만 그는 수십 편의 시를 암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이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1946년 솔제니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샤라슈카로 이송되었습니다. 샤라슈카. 이것은 특별한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외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암호학, 통신기술, 항공공학. 소련 정부는 이 재능 있는 수감자들을 죽이기보다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수학과 물리학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샤라슈카는 지옥 같은 노동 수용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샤라슈카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소설 제안권 더 퍼스트 서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테의 신곡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옥의 첫 번째 권역. 가장 덜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여전히 지옥. 이 소설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재능을 악에 봉사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죽을 것인가? 소설 속 주인공 글램 네르지는 수감된 과학자입니다. 그는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협조하고 살 것인가, 거부하고 시베리아로 갈 것인가. 네르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솔제니친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그도 샤라슈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에키바스투주 수용소로. 그곳은 다시 지옥이었습니다. 1952년 솔제니치는 8년 형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구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작은 마을 코크마이너스테레크로 추방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적어도 철조망 밖에서. 하지만 1953년 겨울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복부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암입니다. 복부에 종양이 있습니다. 솔제니치는 그때 35살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제니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슈켄트의 암 전문 병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소련에서 최고의 암 치료 시설 중 하나.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붐볐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몇 주였습니다. 하지만 솔제니치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고통스럽고 지독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또 다른 소설 안병동 캔서 워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병동은 단순히 병원에 관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련 사회 전체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주인공 코스토글로토프는 암 환자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 간부, 노동자, 지식인, 농부. 모두가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 간부는 특별 병실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는 복도에서 대기합니다. 솔제니치는 묻습니다. 사회 자체가 병들어 있다면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것입니다. 암은 인간이 자신의 세포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통제 불능이 되면 사회는 암에 걸린다. 1953년 3월 5일 소련 전역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안도감, 희망, 이제 뭔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956년 2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충격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비밀 연설. 그는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숙청, 강제 수용소, 무고한 사람들의 처형. 이것은 소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빙소이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솔제니치는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원 데이인 더 라이프 오브 아이번 DENISOVICH. 이것은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단 하루 평범한 수감자의 하루를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점호까지 식사, 노동, 추위, 굶주림. 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생존의 일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련에서 처음으로 수용소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치는 원고를 노비미르라는 문학 잡지에 보냈습니다. 편집장 알렉산드르 트바르도프스키는 원고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출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직접 흐루쇼프에게 보냈습니다. 흐루쇼프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출판하라. 1962년 11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소련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잡지는 즉시 매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런 일이 정말 있었어? 있었어. 나도 거기 있었어.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수용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더 큰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솔제니치는 비밀리에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군도.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자 고발서였습니다. 그는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치는 이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체포, 신문, 수송, 수용소 생활, 해방. 그리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스템화되었는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만약 KGB가 알게 되면 그는 다시 체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사본으로 나누어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숨겼습니다. 타자기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으로 썼습니다. 밤에 커튼을 친 채 10년 동안 그는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973년 8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KGB가 원고 사본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배신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을 도우던 사람 중 하나가 KGB의 신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고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KGB는 즉시 압수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방에 연락했습니다. 파리의 YMCA 출판사에 이미 원고 사본이 있었습니다. 출판하세요.
즉시 1973년 12월 수용소 군도 제한권이 파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러시아어로. 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소련의 진짜 얼굴, 20세기 최악의 범죄 기록. 책은 빠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사람들은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난 일인가? 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1918년부터 1956년까지 최소 1,500만 명이 수용소를 거쳤습니다. 그중 최소 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록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2월 12일 KGB가 솔제니친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다시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즉시 보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항의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를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너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방. 솔제니치는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목적지는 서독 프랑크푸르트. 그는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솔제니치는 처음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캐번디시. 여기서 그는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붉은 수레바퀴라는 대하 소설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명자였습니다. 뿌리 뽑힌 사람. 그는 서방 사회도 비판했습니다.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서방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는가? 이 연설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를 비판하다니. 하지만 솔제니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 1991년 12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크레물린에서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3세기가 올라갔습니다. 솔제니치는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1994년 5월 27일 그는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했을 때 그는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 조국, 나는 돌아왔다. 그는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횡단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제니치는 새로운 러시아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옐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부패와 혼란. 이것이 우리가 원한 자유인가? 그는 푸틴 정부에 대해서도 복잡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안정을 평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의 부활을 우려했습니다. 2008년 8월 3일 솔제니치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수용소 군도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국가들 사이를 지나지 않고 계급들 사이를 지나지 않고 정당들 사이를 지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제니치는 말합니다. 악은 저기 있는 괴물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간수가 되었을 때 그도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희생자가 약간의 권력을 얻었을 때 그도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침묵했는가? 1930년대 대숙청 시기, 매일 밤 트럭이 와서 누군가를 데려갔습니다.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라도 체포될까봐. 하지만 솔제니치는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함께 저항했다면? 만약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혹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솔제니치는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도 침묵했다. 나도 공범이었다. 하지만 솔제니친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용소에 감사한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인간을 보았다. 무슨 뜻일까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놀라운 용기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눈 사람, 고문당하면서도 친구를 고발하지 않은 사람, 죽음 앞에서도 존엄을 지킨 사람. 솔제니치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영혼이 필요하다. 수용소 군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왜? 첫째, 이것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솔제니친이 없었다면 굴라그의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기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제니친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둘째, 이것은 문학적 걸작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증언 모음이 아닙니다. 솔제니치는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는 건조한 사실을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풍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이것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도덕적 증언입니다. 솔제니치는 단순히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시대를 초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용소 군도는 세계를 바꿨습니다. 1970년대 서방에서는 여전히 많은 지식인들이 소련을 이상화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은 이념이다. 단지 실행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수용소 군도는 이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행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누벨 필로소프 신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동유럽의 반체제 인사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솔제니친이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바칠라프 하벨, 레흐 바웬사. 이들은 솔제니친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군도는 단지 소련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에 대하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봅니다. 독재 정권, 감시 국가, 인권 탄압, 침묵에 대하여.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인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기억에 대하여.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솔제니치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도록 운명 지어진다. 모든 사람이 솔제니친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비판했습니다. 숫자가 과장되었다. 일부 증언이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솔제니치는 때로 정확한 통계보다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그의 목적은 학술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의 정치적 견해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정교회, 공동체, 도덕.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의 정치적 범주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진실과 도덕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함께 200년. 투게덜이라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유대인의 역사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솔제니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책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은 복잡합니다. 솔제니치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솔제니치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영웅입니다. 모스크바에는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의 작품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 그는 전체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정부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스탈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지도자였다. 그는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솔제니친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모스크바에는 구라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용소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감자의 옷, 편지, 사진, 재건된 막사. 젊은 러시아인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어. 우리는 몰랐어. 이것이 솔제니친이 원한 것입니다. 기억, 진실, 그리고 경계. 1945년 한 젊은 장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편지에서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8년을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수용소 군도. 이 책은 수백만 명의 침묵당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솔제니치는 말했습니다. 문학의 임무는 한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웠을까요? 세계는 여전히 수용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계는 여전히 침묵을 강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솔제니치는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은 침묵을 이긴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그때 무엇을 했겠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는 그치고 역사는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침묵을 깬 한 사람의 이름.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